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는 크지만 주말 낮 시간에는 나들이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이 한강만 봐도 주변 곳곳에서 돗자리나 그늘막 텐트 등에서 즐기는데요. 이번 주 서울시가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서울항 개항을 발표해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세훈표 그레이트 한강의 핵심 골자인 서해뱃길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한강에서 인천까지 뱃길이 생기고 오는 2026년에는 서울항이 생겨 한강에서 바다로 진출하게 됩니다. 첫 소식 이재원 기자입니다. 배가 여의도 선착장을 출발합니다. 40여 분이 흐르자 아라한강 간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의 수위 조절을 위해 만든 곳으로 폭 22m, 높이 16.4m 규모입니다. 문이 열리자 장관이 연출됩니다. 이어 배는 김포 여객터미널을 지나고 1시간여 뒤엔 도착지인 인천서구 아라 여객터미널에서 배가 멈춥니다. 오는 2024년부터는 해당 뱃길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내년도에 한강 여의도 선착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선 선박은 9척을 띄울 텐데요. 5년 이내에 한 5척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간 한 200만 명 이상의 수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 인천 여객터미널까지의 뱃길은 연간 150회 운영될 예정으로 서해까지 노선을 점차 확대합니다. 2026년에는 여의도 선착장 일대에 서울항이 조성됩니다. 1000톤급 이하 선박 3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제주항까지 크루즈 여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2028년까지 세관, 출입국 등을 도입해 국제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선박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한 5년 내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가 5,000톤급으로 커지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서울시가 기대하는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착장 조성과 선박 도입은 민간 자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르면 5월까지 뱃길 조성에 따른 한강 수생태계, 어업 등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와 조사를 실시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올해 첫 서울시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진통 끝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고서야 이 교육 예산이 확정된 건데요. 논란이 일었던 스마트 기기 보급과 전자칠판 예산 등이 가까스로 편성됐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첫 추경 예산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한 재석 의원 82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겁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12조 8,915억 원 대비 117억이 감소한 12조 8,798억 원으로 추경 금액만 3,586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조성 등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공부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디봇과 전자칠판을 설치하여 서울형 미래교육 수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단순 디지털 기술 활용을 뛰어넘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으로 서울교육이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결위 심사 당시 논란이 지속된 스마트 기기 보급 디벗 사업과 전자칠판 예산 등은 증액 편성됐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초등돌봄 간식비 250억 원이 편성됐고 공립학교 기본 운영비에 포함된 공공요금 등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82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노후시설과 급식 환경 개선 등 학교 시설 사업비도 편성됐습니다. 교육청 첫 추경 예산에서는 본 예산 때 삭감된 사업 88개 가운데 30여 개 사업만 일부 부활했습니다. 반면 초중고 입학 준비금과 과일급식, 학교 무선 환경 구축 등의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서울시가 문화예술 접근 기회가 적은 이른바 문화약자를 위한 정책에 올해 6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서울 청년 문화 패스와 저소득 시민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서울 문화 누리카드 등이 발급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1인당 연간 20만 원 상당의 문화 바우처인 서울 청년 문화 패스를 올해 첫 발급합니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 중인 2004년생 내 외국인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입니다. 2만 8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공연을 볼 수 있는 이용권으로 오는 30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연 봄날을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확대합니다. 공연 봄날은 24개 공연장에서 총 45편, 200회 내외의 공연을 무료로 선보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이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45만 명에게 연간 1인당 11만 원의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합니다. 문화누리 카드는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2만 7천여 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예술 영재 교육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가정 260명을 대상으로 12억 원이 지원됩니다. 올 한 해 문화약자 지원을 위해 총 18개 사업에 예산 635억 원을 투입합니다. 문화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예산은 오는 2026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입니다. 문화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통해 총 63만 명이 문화향유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특수학교 학생의 박물관, 미술관 관람과 장애 청소년 미술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 세종문화예술회관에 천원의 행복 등 공공문화기관을 통해 일반 시민들을 위해 공연장의 문턱을 낮춥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에는 3년 가까이 흉물로 자리하고 있는 동대문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올해 안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 이용 시설인 가칭 구민행복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동대문 구민회관입니다. 지난 2020년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신축 건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건물은 3년 가까이 흉물스런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건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지 구민들의 걱정과 기대 또한 함께하는 상황.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구민회관 신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지으려고 지난 연말에 회의를 했을 때는 신축을 하면은 2025년이면은 우리가 착공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내부적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에는 민주적 절차가 있고 각종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늦어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늦게 지으려고 늑장을 부려서 늦게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현 구민회관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가칭 구민행복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부지 매입비 140억 원을 포함해 약 1,040억 원. 올해 내 건물 해체 공사를 완료하고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심 등의 과정을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1,0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겸한 문화 복합시설 건립을 목표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넣을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까지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접수되는 주민 의견에 대해서 이제 지속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2024년에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또 주민의 희망사항이라든지 용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들어갑니다. 구민회관 건물은 오는 7월 철거에 들어갑니다. 동대문구는 착공이 이루어지는 2027년까지 3, 4년간 나대지로 있는 공간을 텃밭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올해 안에 구민들에게 구민행복센터 추진 계획을 알리는 주민 설명회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얼마 전 국회대로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정책 설명회가 열렸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측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등이 1차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100명 가까운 주민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법무법인 소속이라고 밝힌 한 변호사는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민간 재개발보다 사업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좀 작은 평수라도 주택수를 많이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더불어도 일단 임대주택 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보다 사업성이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또 감정평가 금액이 낮은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담금을 얼마나 낼 것이냐, 모른다는 겁니다. 이럴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이건 단언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그 종전산업 평가 얘기로 말하는 분담금 평가 기준 금액은 높게 책정해주지 않습니다. 도심복합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LH가 모든 결정을 합니다. 이거 강제 소유이에요. 우리가 소유권을 넘기면 더 이상은 LH, 우리가 땅 주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LH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소유권을 넘기면 수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원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 예산이 가장 적은 종로구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느 때보다 일찍 추경을 마련했는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민생 안전과 코로나 후 열리는 문화예술 행사 예산에 집중됐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종로구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5,653억 원으로 기존에 정한 올해 예산 5,041억 원보다 20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구청이 올해 일찍이 추경 예산을 편성한 건 민생 안전과 재난 대비 등 주민 생활 안전과 문화예술 행사 복구를 위해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민생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 등 구민의 생활과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 그리고 종로 모던의 원년을 맞아서 민선 8기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안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로구는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 등 복지 보건 분야에 16억 원, 안심 일자리 사업 4억 원 등 민생 안전과 지역 경제 회복에 총 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일상 회복을 위해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와 종로 서머 페스티벌 등 문화 행사 예산 총액으로 약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느 때보다 문화 행사 예산이 큰 만큼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예산 심사를 더 꼼꼼히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시급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수공사라든가 또 복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원하는 그 행사에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장마철 대비 하수도와 빗물바지 준설 등 노후시설 개선 예산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종로구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은 12일부터 18일까지 구의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최종안이 결정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각 자치구마다 구립운동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자리한 종로구는 부지가 없어 고양시 한강지구를 빌려 구립 다목적 운동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해 말 이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려다 논란이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 또다시 종로구가 같은 사업으로 올해 추경 예산 19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종로구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 목록 가운데 한강 다목적 운동장 유지관리 내역이 포함됐습니다. 살펴보니 운동장 시설 보수와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지난해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3개월여 만에 구청이 다시 추경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19억 원이던 인조잔디 교체 예산이 이번에는 19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인상됐습니다. 민생 안정을 우선한다는 추경 예산에 인조잔디 교체가 시급한 사안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고등학교나 이런데 좀 축구부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쓰려면은 좀 그 인조잔디를 좀 그 바꾸는 게 효율적으로 이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요. 5천만 원이 더 오른 이유는 그게 설계비가 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 원 더 증액이 되는 거죠. 한강변에 위치한 종로구 다목적 운동장은 2013년 종로구가 고양시와 협의 후 5년 단위로 계약해 구리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당시 운동장 공사비 7억 원을 포함해 연간 유지관리비 1억 등 10년간 종로구 예산 1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공사 당시 종로구가 인조잔디를 조성하려다 운동장 토지 소유주인 국토교통부가 반대해 천연잔디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거 오픈할 때 그때도 여기 인조를 하려다가 허가가 교통부에서 국토형부에서 안 떨어져서 인조에 천연을 한 거예요. 인조잔디라고 해서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다져지게 되면 그걸 다시 또 세워야 되고 또 여름에는 뜨거워져가지고 물 뿌려야 되고 근데 여기는 천연잔디 구장을 19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인조잔디로 교체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현장을 점검한 종로구의회의 추경 예산 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종로구는 애초 인조잔디를 시공하려다 국토부가 반려해 천연잔디 구장을 조성한 건데 그 사이 상황이 바뀌어 인조잔디 교체가 가능해진 걸까요? 취재 결과 이 해당 부지에 대한 천연잔디 교체 승낙 절차도 없이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라는 먼 거리 탓에 주민 이용률도 저조한데 수십억 원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계속해서 취재했습니다. 종로 구민 한강 다목적 운동장입니다. 그렇다면 종로 구민들은 실제 이 운동장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지난 3년간 이 다목적 운동장 이용 현황을 살펴봤더니 구민의 40% 수준만 이 운동장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고향 시민이거나 일반 외부 시민들이 다목적 운동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양시까지 거리가 멀다 보니 대부분 운동장 사용은 종로구 축구동호회나 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전부입니다. 행사 때만 와요. 자, 경복. 여기도 학교에서 하고 행사 때만 오고 하는데 요새는 학교에서 또 한번 잠깐씩 와서 차요. 행사 때만 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멀다고 얘기를 안 오는 거예요. 인조잔디 교체가 가능한지 토지 소유주를 찾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유지가 지난해 환경부로 소유권이 이전돼 현재 한강유역 환경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립 다목적 운동장의 인조잔디 교체 가능성을 물었더니 형질 변경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인조잔디와 이제 그냥 일반 잔디의 이 차이가 형질 변경에 들어가는지는 여기 우리 법령상에서는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서 그건 저희도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형질 변경이라고 보면 저희한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구에서 이미 자문을 구하신 것 같은데 이쪽으로도 그죠? 아니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특히 한강구역 내 1000제곱미터 미만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다목적 운동장 두 필지 면적은 19,790제곱미터. 인조잔디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 대상일 수 있는 겁니다. 다목적 운동장에 지금 축구장이 2면이 있네요. 네, 맞아요. 2면이 있고. 2면을 지금 다 하겠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2면 다. 시설물이 하천 내에 들어오는 시설물로서 적정하냐 아니냐 좀 요거를 좀 주안점으로 두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운동장 행정구역인 고양시는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자 2년 전부터 다목적 운동장 사용권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종로구는 남의 땅을 인조잔디로 바꾸겠다며 소유주 승낙도 없이 예산 확보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주민 사용률이 절반도 채 안 되는데 19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려는 행정에
여러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올해 서울시의 서울시립대 지원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립대는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별다른 방안은 없는 상황인데요. 네, HCN 김학준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이 이뤄진 건 2012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를 도입했습니다. 시립대 반값 등록금 등의 시행을 통해 복지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받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확대되어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등록금 인하에 따라 서울시는 시립대의 학교 운영비와 장학금 사업 등에 쓰일 예산을 지원했고 그 규모는 10년 동안 줄곧 상승폭을 이어왔습니다. 2012년 486억 원으로 시작한 금액은 2022년에는 844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시립대 지원금으로 2020년과 비교해 300억 원가량 줄어든 577억 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안을 두고 시는 신규 교육 공간인 시대융합관 건립으로 지난해 액수가 일시적으로 늘었을 뿐 실질적인 규모는 평년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의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00억 원을 추가로 삭감하면서 총액은 477억 원으로 확정됐고 이는 갈등의 단초가 됐습니다. 줄곧 방만 경영과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주장했던 김현기 시의장. 그 등록금이 부족하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충분하게 투입되지 않으니까 학교 시설이나 환경은 열악해지고 교수들의 연구 의욕도 떨어지고 학생들의 그 수업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립대는 부총장을 포함한 임직원 7명이 예산 삭감에 따른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했고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지원금 부족에도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도 추가적인 지원금 감축은 서울시 의지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초 서울시의 의지는 아니었던 건 뭐 잘 알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또 부작용과 역기능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활발하게 논의되는 계기를 마련해 보시겠다 하는 취지였던 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럼에도 절반으로 줄어버린 지원금을 되돌리기에는 별다른 수가 없어 보입니다. 자체 수익금이 지금 400억 수준입니다만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또 등으로 쓰고 나면 약 80% 이상이 지출이 되고 10몇 프로 가지고 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실험 실습 기자재 등 여러 가지를 쓰게 되는데요. 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대학의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에 있기도 합니다. 또 원용걸 신임 총장은 지난 후보자 토론에서 시립대는 그동안 서울시 재정에 너무 의존을 해왔다고 밝히면서 회복보다는 재원 다각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렇듯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금 축소 기조가 결국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HCN 뉴스 김학준입니다. 네, 청년들의 아침 한 끼를 1,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이 대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에 있는 54개 대학 가운데 불과 5곳만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가 재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딜라이브 TV 이상범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립대 학생 식당입니다. 4월부터 시작한 1,000원의 아침밥 준비에 주방이 분주합니다. 오전 8시 30분 오픈이지만 밖에서는 1시간 전부터 학생들이 기다릴 만큼 인기입니다. 이날의 메뉴는 닭곰탕. 1,000원짜리 식단이지만 따뜻한 아침 한 끼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주변 식당가가 약간 되게 늦게 오는 데가 많고 그렇거든요. 배고파서 허기진 느낌으로 들을 때보다는 잘 듣지 않을까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나 모든 학생이 아침 밥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 맞춰 오거나 늦게 온다면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이곳 대학에서 1,000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학생 수는 100명입니다.
정부 지원금과 학생 자부담을 뺀 나머지 금액은 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이용자 수를 제한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학의 재정 부담은 참여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 54개 중 천원 밥상에 참여하는 대학은 고작 5곳,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가 학생들의 아침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일식 1,000원입니다. 아침밥을 주는 학교에 한 끼니당 1,000원을 직접 지원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참여 대학이 저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로써 대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고물가 등으로 대학생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이고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서울권의 모든 대학으로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약 40만 명의 재학생이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예산은 학교당 500명 기준 연 37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논식품부와 협의를 거치고 대학 수요 조사를 해서 그리고 필요한 사전 절차가 있다면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필요 예산은 추경 등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추경 예산으로 진행할 경우 2학기가 시작하는 9월입니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대학 등 관계기관과 원만히 협의된다면 5월부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단속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8천여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성범죄 영상물 때문에 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네, 서울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추적해 삭제하는 기술을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김호 기자입니다. N번방으로 세상에 알려진 디지털 성범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는 8,204건. 유형별로는 동영상 유포 불안이 23.1%로 가장 높았고 불법 촬영이 20.1%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연령별로는 20대가 40.5%로 가장 많고 청소년과 아동도 16%가 넘었습니다. 30대 18.1%, 40대 4.1%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10대와 2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피해자 가운데는 8살 어린이도 있어 충격을 줬습니다. 센터 지원 피해자 중에서 최연소 피해자가 8세 정도가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 사건을 이제 접수하고 나서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지난 1년간 삭제한 피해 영상물은 3,003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08건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말을 걸어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같이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사귄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청을 호의로 생각해서 결국은 이제 이 피해가 시작이 되는 거라서 소위 그루밍. 한 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은 삭제가 어렵다는 게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자동으로 추적해 삭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물을 순식간에 찾아내 삭제하고 재유포까지 막는 기술입니다. 기존에 2시간 이상 걸렸던 검출 작업이 AI를 통해서 3분 내외로 평균 검출이 완료가 됩니다. 또 정확성 역시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까지 망라해서 융합 분석을 통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탐지 범위도 넓어지고 정확도도 기존 시스템 대비 200%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AI 기술을 활용해 3만 건 이상의 불법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네, 딜라이TV 이재용 기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육아휴직 중이었던 A씨. 아내와 공동 육아를 하기 위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법에서 보장하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할 계획이었는데 부득이하게 복직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육아휴직급여에 경제적 부담이 컸던 겁니다. 집을 처음부터 갖고 시작하면 참 좋겠지만 그럼 대부분이 이제 대출을 끼고 시작을 하죠. 대출금이 다달이 나가는 돈 100만 원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금까지 합하면은 기본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에 대한 이제 분유값이라든지 기저귀 값도 그걸로 같이 충당해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150을 받는 돈에서 그 150만 원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공제가 돼서 들어온 돈이기에 세 가족이 먹고 살기는 턱없이 부족하죠.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에서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합니다.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당 급여를 온전히 다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A씨가 육아휴직했을 당시에 받은 보수 지급 명세서입니다. 일반 기여금과 상조회비 등이 육아휴직 급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급여도 제외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00분의 8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월 지급되고 나머진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만 일시불로 합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난 2월에 A씨가 받은 육아휴직급여 실수령액은 79만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더 많이 공제가 되는 달도 있어요. 이제 그런 달에는 7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요. 저라면은 이제 둘째를 낳게 됐을 때 육아휴직을 쓰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돈으로 육아를 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게 되면 둘째를 낳을 계획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남성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긴 한데 아직 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육아휴직급여에 월별 상한액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월별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 회부됐습니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급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길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네, 새학년이 시작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학교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이 학교 적응 단계에서 학습의 가장 기본이 바로 독서인데요. 이 독서를 돌봄교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교실 도입 후 돌봄교실을 시범 운영하다 2010년 전면 확대됐는데요. 정규 수업 후 진행되는 초등 저학년 책 읽기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왜 중요한지 배수경 학부모가 전해드립니다. 저학년 초등학생들은 책 읽기를 어려워합니다. 그 어려운 책 읽기 교육을 마을 주민들이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수업 후에 방과후 돌봄 교실에서 열리는 책 선생님 교육의 필요성을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돌봄 교실은 초등학교를 활용하는 초등 돌봄과 아파트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마을 돌봄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을결합형 초등 돌봄은 2017년부터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양성합니다. 양천도서관은 마을결합형 초등 돌봄 책 선생님 사업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와 연결된 독서 지도를 위해 사전 연수를 통해 책 선생님 자원활동단을 양성합니다. 학력 격차가 이제 심화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가 초등학교 1, 2학년 돌봄 교실 아이들한테 특별히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 읽기 프로그램을 21년부터 이제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반 시민, 그러니까 자원활동가로 구성된 책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분들을 양성을 해서 이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죠. 저학년 아이들이 왜 읽기를 어려워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흥미있게 읽는 방법을 강사들도 배웁니다. 처음에 이제 아이들도 막 뭐 집중도 안 하고 이게 뭐지 이렇게 듣다가 저는 이렇게 매트에다가 아이들을 다 모아서 앉아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막 늘어지고 했던 애들도
이제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책 선생님 언제 오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기다린다는 그 얘기 또 들으면은 또 애들한테 어떤 책 읽어줄까 또 어떤 활동을 같이 해볼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아쉬운 점은 올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 책 선생님 자원활동단 연수 횟수도 축소된 것입니다. 이제 관심이 있으신 그 자원활동가들의 그 참여가 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부분이 좀 충족하게 좀 저희한테 좀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노하우와 이게 이제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예산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겠죠. 초등 저학년에게 독서 지도는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만큼 공교육 내에서 내실화를 다지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강사들을 더 채용하고 또 강사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재료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신다면 더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군데 그리고 모든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서 좀 정부에서도 그런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도서관이 3년간 양성한 책 선생님은 모두 40여 명. 강서와 양천구 일대 초등학교 13곳에서 활동한 결과 학생 만족도 95%, 강사 만족도는 98%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에서 진행하는 책 선생님 활동 어떠셨나요? 지금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체계적인 독서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 당국과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부모수첩 배수경입니다. 네, 한성백제박물관과 대가야박물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회가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대가야 최근 발굴 성과와 백제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유물들이 대거 전시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성기 대가야의 면모를 보여주는 원통 모양 그릇 받침, 뱀 모양의 세로 장식띠가 눈에 띄는 받침대는 지산동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철의 왕국이라 불린 가야의 당시 모습을 반영한 듯 철로 만든 투구는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에 정교한 봉황장식 고리자루 칼은 가야의 철 제작 기술은 물론 당시 처절했던 전란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백제의 왕성인 몽천 토성에서 발굴된 가야 토기만 봐도 당시 백제와 가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 역사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인물들이 보니까. 그리고 출토도 그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요새 돌아다니는 그 관람 중에 아주 뜻깊게 제일 좋은 거 본 것 같아요.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한성백제박물관이 대가야 박물관과 함께 공동으로 기획한 가야 백제를 만나다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다음 달 28일까지 열립니다. 대가야는 이제 가야의 후기 가야의 어떤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가야가 바로 대가야인데 그 대가야에서 최근에 발굴된 자료들 그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야가 우리 그 한반도의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대가야의 성립과 발전, 지산동 고분 발굴 성과와 대가야 백제의 교류를 잘 보여주는 유물 전시로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무료로 전시됩니다. 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전시회와 연계한 시민 강좌가 열립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하자마자 이제 2, 3일 정도 젓가락질이 안 돼서 그때 내가 이거 왜 했지라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 그거 이겨내고 몇 번 하다 보니까 또 재밌게 즐기게 되고 있습니다. 클라이밍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볼더링하고 그다음 스피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리드라고 하는 건데 리드 같은 경우에는 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2인 1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원래 시골 출신이라 산에 다니는 거 좋아해서 완벽하는 거 이제 보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죠. 밖에 나와서 동료들하고 뭐 좋은 공기 쐬면서 또 이제 이게 하드한 운동이다 보니까 또 운동도 많이 되고 이게 그레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난이도가. 그러면 또 한 난이도 끝나면 또 센 난이도에 가서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뭐 홀드도 다양한데 이제 세면은 센 대로 또 홀드가 또 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홀드 저 홀드 잡으면서 센 그레이드를 이제 완성했을 적에 그 스릴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워킹하면서 그 인수봉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선임봉 이런 데 보면은 막 바위에 매달려 있잖아요. 사람들. 아, 저게 암벽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경쟁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뭐 이런 거. 나도 저 사람 잘 가네. 나도 좀 더 연습해서 잘 가야 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도 안 들고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스포츠 중에 돈도 그닥 안 들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성취감 그리고 이제 보람도 느껴지고요. 한 번 하면은 또 이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재밌어요. 네, 아침 저녁 기온차가 큰 데다 황사까지 겹쳐서 주변에 몸살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말에도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